안녕하세요. 저는 사리 분별 못하고 질투심에 휩싸여 자꾸 선을 넘는 동서에게 지옥불을 구경시켜준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아주려 했는데 이 화상이 자꾸 설쳐대는 바람에 자멸의 길을 걷게 했네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한 줄 아는 바보 같은 년이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다 지 편으로 만들고 저를 건드리는데 저도 똑같이 갚아줬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판 셈이죠. 꼴사나운 꼴 보면서 마음껏 욕해줬는데요. 더럽고 추악한 동서의 만행을 저 혼자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해 본다면요. 저는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사실 둘째도 둘째 나름이겠지만 저는 서러움이라는 단어가 꼭 저를 위해 만들어진 말 같았어요. 왜냐하면 첫째인 저희 언니는 장녀라고 어른들께 늘 사랑받았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집안의 기대주였고요. 제 남동생은 딸 둘이 태어나고 나온 귀한 아들이라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보물이었어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제 동생을 귀하게 여기었죠. 그 사이에 낀 저는 말 안 해도 어땠을지 아시겠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어서 누구도 저에게 관심이 별로 갖질 않았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서 특별한 캐릭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 늘 바쁘셨는데요. 제가 공부도 잘하진 못하고 딸이라 만만했는지 집안일을 저에게만 시켰어요. 언니는 공부한다고 남동생은 남자라고 하면서 늘 집안일은 오로지 저에게만 시켰는데요. 그걸 또 제가 군소리 없이 다 했어요.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이 있어서 청소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놨는데 집에 돌아온 엄마가 엄청 실망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화낸 것도 아닌데 그 표정 하나에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이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런 눈치가 생겨서 자연스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게 되었죠. 안정된 사랑도 특별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그저 묵묵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까지 그 부담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알바에서 제가 직접 샀거나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았죠. 언제나 부모님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제 몫은 제가 알아서 챙겼던 것 같아요. 서러운 날이 많았는데 그런 저를 이해하는 사람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은근히 잘 맞아서 몇 번 안 만나고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였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 하나에 다니고 있었고요. 집안도 좀 부유한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집 자식이라 엄청 잘난 척 할 줄 알았는데요. 정말 있는 티 안 나고요. 제가 저희 집 얘기할 때면 언제나 제 편에 서주었어요. 부모님께 서운해. 이번에 언니 자취방 더 좋은 데로 이사시켜 주셨어. 돈 들어갈 때 많으니까 나는 꼭 장학금 받으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서럽더라. 서럽지. 뭐든지 공평할 필요는 없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나라도 너무 서러울 것 같아. 사실 왜 그러시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네가 좀 많이 힘들겠다.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라서 꼬인 데 없어서 그런지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 대화가 잘 통하고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잘 사귀었어요. 둘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종종 자신의 여자친구도 함께 밥을 사달라고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블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남자친구의 남동생까지는 괜찮은데 그 여자친구가 저에겐 문제였어요. 저랑 동갑에다가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저를 까내려요. 제가 하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처음 봤을 때부터 지적질이더라고요. 어머, 이런 화장품을 쓰세요? 이런 건 잘 안 발라지지 않아요? 밀착력이 부족해서 화장 뜬다던데요. 알바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비싼 것 좀 쓰세요. 얼마나 한다고.
저는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괜찮은데요? 화장 뜬다는 건 피부결이 달라서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어디 한번 발라볼래요? 아유, 아니요. 저 예전에 이런 저가 브랜드 썼다가 피부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 써요. 이런 게 잘 받는구나. 많이 쓰세요. 저를 계속 예의주시하나 봐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이나 제가 입고 오는 옷마다 태클을 걸더라고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인연이 말을 필터링 없이 하더라고요. 그때도 빡쳤는데요. 정말 짜증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여자친구까지 모두 같은 대학교예요. 넷이 만나면 대화의 화두가 학교가 되어서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저는 대화에 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나서 셋이 떠들고 있으면 제가 좀 뻘쭘하잖아요. 그걸 캐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참, 미진 씨는 우리 학교 아니라서 이런 얘기 재미없으시겠다. 저희가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듣는 것도 재밌어요. 괜찮아요? 미진 씨도 저희 학교였으면 재밌었을 텐데요. 아쉽네요. 아유, 공부 조금만 더 하시지. 그런 말은 좀 실례네요. 아무리 그래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그쵸? 저도 당하고만은 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잘 받아치면서 그년한테 제 감정을 잘 풀어왔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재수가 너무 없었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자주 만나지는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열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다가 들었어요. 솔직히 선배가 많이 아까워요. 미진 씨 학교도 별로고 집안도 뭐 별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격도 매번 의기소침해 있어서 난 별로인데 선배랑은 안 어울려요. 왜 저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선배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서 깽판을 쳐놓으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너 사람 없다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미진이는 누구보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생활력도 강한데 너 사람 가진 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남자친구 동생의 여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기가 팍 죽었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남자친구가 단순히 저를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더 먼 미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대학 시절을 잘 보냈고요. 졸업해서는 바로 취업해서 직장인이 되었어요. 남친도 다음 해에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저희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예쁘게 잘 만났습니다. 한참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가 28살 때에 아빠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였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 아빠는 저랑 언니 결혼하는 것 보는 것과 제 남동생 취업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언니가 결혼했고 제 남동생은 욜로족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저만 남은 거예요. 괜히 숙제를 밀어놓은 기분처럼 마음이 조급해져서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아빠가 아프셔서 그러는데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말인데 나랑 결혼할래? 뭐? 결혼? 나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일찍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나 이제 30이야. 아직 젊잖아. 너랑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좀만 더 있다가 하자. 그래? 그럼 미안한데 나는 당장 결혼할 사람이 필요해. 우린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네. 여기서 헤어지자. 저희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도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라 헤어지고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회사도 다니고 어떻게 해야 아빠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하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전 남친의 어머니가 절 만나러 왔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나서 폐인이 되었다고 회사도 잘 못 가고 있다면서요. 그냥 결혼 말고 연애만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상황 잘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냥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알리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에게 마음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저에게 달려와 재회를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있는 집이라 많이 부를 줄 알았는데 저희 둘이 필요한 것만 사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네 집에 잠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들을 매우 아까워하더라고요. 다른 집에 장가 보냈으면 차 한 대라도 받았을 텐데 해서 예단비를 3천만 원을 드렸어요. 뒷말 안 나오게요. 어머님이 크게 기뻐하셨지만 아버님이 아들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고 500만 빼고 2,500만을 돌려주셨죠. 저희 부모님께 드리라면서요.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 잘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었는데요. 제 신경을 건드는 건 오직 남자친구의 남동생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녀는 제 결혼식에도 와서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어머, 미진 씨, 이런 드레스를 골랐군요. 요즘에 누가 탑드레스 입어요? 좀 촌스럽다. 그건 너 결혼식 때 입어요. 여기 밥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밥 맛있게 먹고 가요. 그녀는 하는 말마다 짜증나게 해요. 저는 속으로 너네 언제까지 사귀나 보자 했는데요. 헤어지기는커녕 저희 못지않게 연애를 오래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은 마음이고 저는 제 결혼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잘했다. 늦지 않게 아빠 앞에서 제 모습 보여드려서 그게 그나마 제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정말 재밌고 따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전에는 걱정도 많았거든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들이신데 어머님이 좀 깐깐하실까 봐요. 그런데 웬걸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셨고 시댁에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 더 어려워하고 잘해주셨어요. 말로는 무뚝뚝하셔도 시댁에 가면 항상 반찬 몇 가지 챙겨주시고 감기 걸렸다고 하면 다음 날엔 유자청이 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정말 자상하셨어요. 장을 보시면 꼭 한 박스씩 사서 저희 집에 들고 오셨어요. 아버님, 이게 웬 것들이에요? 이거 다 저희 주시는 거예요? 장 보고 오신 거세요? 너네 둘이 일하느라 바쁠 텐데 밥은 먹겠지만 바쁘면 과일을 잘 안 챙겨 먹게 돼. 과일 잘 챙겨 먹어라. 처음엔 부담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고마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소한 이벤트도 있었어요. 봄이면 벚꽃 보러 동네 공원 산책도 같이 가고 가을이면 낙엽 밟으러 동네 뒷산 오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재미있게 살았었죠. 게다가요, 저희 아버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인테리어 부자재 쪽 대표님이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이 귀가 번쩍 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연결을 해드렸는데 서로 금방 통하셔서 거래까지 이어졌고 그 일 이후로 아버님이 절 보실 때마다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린 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괜히 제가 더 뿌듯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동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결혼하고 딱 1년 뒤 도련님이 결혼했어요. 예비 동서는 사립학교 교사가 됐고 도련님은 이름 있는 입시학원의 강사가 됐어요. 두 사람 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집안에서도 아주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요, 그 예비 동서가 연애할 때부터 은근슬쩍 제 속을 긁더니 결혼 준비하면서는 대놓고 박박 긁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시어머니한테 예단 뭐 해드렸냐, 예단비는 얼마 드렸냐, 예물을 뭘로 했는지, 신혼집은 어떤 걸로 꾸몄는지 보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친분이 있어서 편하게 묻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체크리스트 뽑아놓고 점검하듯이 물어보는 말투였거든요. 근데 또 제가 손윗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감정 다 접어두고
궁금할 수도 있지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집에 초대까지 해줬어요. 근데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보니까 뭘 하든 꼭 저보다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물은 같은 브랜드인데 저보다 더 좋은 걸로 했고요. 신혼집도 가구도 심지어 커튼 색깔 하나까지 저랑 비슷하게 하면서 더 비싸고 고급진 걸로 했더라고요. 예단비 기억나시죠? 제가 일이 있어서 일부러 많이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딱 500 더 보태서 드렸더라고요. 무슨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게 제 기분 탓인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요, 그년이 은근히 견제한다는 걸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저희 시댁이 좀 큰 편이라 명절엔 손님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날도 정신없이 전 부치고 고기 굽고 있는데 그때 동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는 볏짚 한 움큼을 가져오더니 제사 제기를 닦더라고요. 동서, 지금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적당히 닫고 얼른 음식하자.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네? 형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래서 좀 아는 사람이 맏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기를 적당히 닦아요? 반짝반짝 기운이 나게 닦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 형님이 제기를 대충 닦으래요. 제사는 정성이잖아요, 정성. 제가 맏며느리였어야 되는 건데. 그 순간 부엌에 있던 어머님과 거실에 계신 아버님과 친척분들이 동서 말에 집중을 했고요. 일부 친척분들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 제사는 정성이지. 적당히가 어딨어. 최선을 다해서 해라. 큰애가 잘 모르는구나. 둘째가 낫네. 그래, 그건 둘째 말이 맞다. 얘 큰애야. 제기는 반짝반짝 윤나게 닦아야 된다. 둘째가 잘 배워왔나 보네. 어머님도 시댁 어르신들께 꼼짝 못 하시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같이 하라 하셔서 일단 동서랑 나란히 앉아서 제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닦은 제기를 물기 없이 정리해서 옆에 놓고 다른 음식 준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기 위로 팔을 한번 뻗었어요. 진짜 그냥 순전히 동선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동서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어머, 형님, 어디 제기 위로 손을 뻗어요. 제기 위를 넘는 건 제사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상님을 넘는 거예요? 아주 확대 해석을 하더라고요. 손 한 번 뻗은 건데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순간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줄 알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 들으라는데 또박또박 던지더라고요. 동서, 아까부터 뭘 이렇게 따져? 제사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하나하나 꼬아서 확대 해석할래? 어머, 형님, 따지다니요. 형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게다가 맏며느리인데 아는 게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건 쪽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그때 동서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둘째 말이 맞다. 제기 위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란다. 얼른 조용히 하고 서두르자. 네, 어머님. 형님이 잘 몰라서 그러셨나 봐요. 제가 맏며느리가 됐어야 했나 봐요. 제가 틈틈이 형님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원래 안 그러시는 시어머니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싶었는데요. 그 뒤로 동서가 혼잣말로 소곤히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주제도 안 맞게 아주버님 깨쳐가지고 아주 맏며느리 행세는 또 하고 싶은가 보지? 참. 그 순간 더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앞치마 벗고 시댁을 나왔어요. 저는 집에 왔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따라왔어요. 저보고 왜 이러냐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대요. 나보고 왜 이러냐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동서한테 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다들 예민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내가 거기서 한마디 거들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봐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어머님도 시댁 어르신들이 계셔서 나한테 말 못하시는데 당신이라도 날 지켜줘야지.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 서러워서. 다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해? 그 말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뭐 거기서 팔불출처럼 내 와이프라고 편들어줬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아, 정말 그러길 바란 거야? 당연하지. 동서가 손해랄 사람인데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지. 나 정말 너무 서러워. 그날 밤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신이 쌓여 정말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고요. 저도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어머님도 동서 편을 드는 게 기분이 나빴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기분 풀라시길래 동서가 먼저 저한테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했더니 결국 어머님이 중간에서 나서셔서 그나마 형식적인 화해는 했는데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생신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 갈비집이 있어요. 그때도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길래 저는 당연히 그 갈비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선물을 샀는데요. 동서가 뭐 샀냐 해서 저는 솔직하게 어머님이 눈여겨보시던 화장품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생신 당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미리 예약해놨던 갈비집이 당일에 취소가 된 거예요. 예약 확인하러 전화했더니 취소하신 분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갈비집 예약을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호텔 뷔페로 새로 예약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미 시부모님께는 다 말씀드려 놨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제 속이 뒤집히겠죠? 어머님, 아버님, 여기 음식 어떠세요? 여기 호텔 뷔페가 제일 고급스럽고 종류도 많더라고요. 갈비집은 많이 가봤으니까 한 번쯤 이런 데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죠? 아,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호텔 뷔페도 와보고 새롭긴 하다. 맛도 있고. 나 이런 호텔 뷔페는 처음 와봐. 아이고, 너무 근사하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데도 다 보네. 제가 맏며느리였어야 됐는데 그렇다면 매번 갈비집은 안 갔을 거예요. 이런 센스도 타고나야 해요. 그쵸?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선물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제 말을 듣고 그 브랜드의 더 상위 라인으로 사왔고요. 심지어 메이크업 서비스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사온 거예요. 이건 일부러 저 엿먹이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동서한테 따져 물었죠. 동서,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뭐 감정 있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호텔 뷔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감정이라뇨. 저는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한 걸 한 건데요. 왜요? 뭐 제가 거슬리세요? 그걸 이제 알았어. 알면 선 좀 지켜.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야. 동서 지금 선 너무 많이 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동서한테 존중할 수 없지. 동서는 제 말에 항상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말싸움을 해도 항상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기분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동서에 대해 말했지요. 동서가 너무 선을 넘어서 기분이 나빠 죽겠어. 내가 예약한 곳 상의도 없이 취소하고 내가 산 선물이랑 똑같은 브랜드로 사오면 내가 뭐가 돼? 당신 예민해.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지. 아, 나는 좋아 보이기만 하더만. 남편도 그년한테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건 좋고 제 기분 상한 건 보이지 않나 봐요. 그 순간 너무 허탈했어요.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불 끄고 말 없이 누워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연말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제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또 동서가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동서가 갑자기 쌍심지를 켜고 대들대요.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건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아닌 다들 동서 편을 드는 거예요. 서방님도 아버님도 한마디씩 저를 나무라시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접었고 결국 그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땐 그렇게 어렵더니 이혼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신혼이라 재산 정리도 복잡할 게 없었고 감정 정리는 오히려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나중에 친정에 이혼했다고 알렸더니 엄마도 저를 나무라셨어요. 조금만 참고 살지 그러냐면서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누구 하나 저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슴이 아픈 게 정말로 몸까지 아파지기 시작한 건 마음의 병이 그대로 몸의 병으로 번지더라고요. 이혼 후 몸이 계속 아팠어요. 마음도 지쳤고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쉬었고요. 그런 저를 그때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친한 친구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줬어요. 너 괜찮아? 밥은 먹었어?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오늘 밤에 내 친구들 만날 건데 너도 나와라.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하자. 나 너무 힘든데. 집에 있고 싶어. 너는 친구들 만나서 놀아. 나는 그냥 집에서 쉴래. 안 돼. 오늘 너 온다고 다 얘기해놨고 네 것까지 예약 다 해놨으니까 무조건 와. 알았지? 친구가 하루 한 번은 꼭 연락해서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물었고 어느 날은 일부러 저를 불러내서 사람들 사이로 저를 이끌어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다시 바깥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대인기 피증까지 왔던 저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점점 회복했어요. 저도 제 친구 덕분에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면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고요. 공감을 받으니 그냥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무너졌던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갈비집 사장님을 알게 됐었고요. 거기서 서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조언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몸을 좀 움직이자 싶어서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니까 몸도 마음도 맑아지더라고요. 역시 노동은 건강과 마음을 힘차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건너 예전 시댁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디 그렇게 조용히 사는 성격들이 아니잖아요. 예전 서방님은 학원 강사를 하다가 결국 좋은 건물에 새들어 수학학원을 하나 차렸다고 하고요. 예전 동서도 여전히 학교 잘 다닌다네요. 그리고 저의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계속 폐인이 되었다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내 알바 아니니까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면서 저는 제 일하면서 제 리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어느 날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중 정말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어요. 바로 예전 동서를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거의 1년 만이었어요. 절 보더니 엄청 반가운 건지 비웃는 건지 환히 웃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혼하고 여기서 알바하는 거예요? 회사 안 다니고요? 이혼하고 많이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라니까요. 예전 동서는 여전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고는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너는 참 여전하구나. 입방 좀 그만 떨고 왔으면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 난 나가줄 테니까. 내가 너랑 이런 감정 섞인 얘기를 또 해야 되니? 진짜 지긋지긋하다. 에이, 왜요? 형님,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여기 다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형님 일당 얼마예요? 제가 일당 드릴 테니까 같이 밥 먹어요. 사장님, 일당 드릴 테니 이 서빙 아줌만 하루만 빌릴게요. 무식한 년은 무시가 답이다 싶어서 앞치마를 벗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어딜 가요? 이제 곧 다들 올 텐데. 예전 시댁 식구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는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너랑 뭐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너랑 가족이니 친구니 뭐니? 이 쌍년이 너 자꾸 선 넘을래? 내가 그 집 얘기가 왜 궁금한데. 누구 생신이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라고.
조용히 먹고 가라. 사람 심기 건드리지 말고. 이전 동서 얼굴에 욕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가게에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전 시댁 식구들 들이닥치더라고요. 다들 저를 오랜만에 보는 것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알바하는 것도 충격적인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얘, 너 오랜만이다.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니?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거야? 에휴, 이혼하고 이렇게 됐구나. 아휴, 참 여러모로 이혼은 참 힘드네. 엄마, 뭘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요. 이럴 땐 모른 척 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우리는 앉아서 밥 먹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했어. 아버님, 어머님도 괜찮지요? 이전 시부모님은 모두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 동소년 혼자 신나서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한솥밥 먹던 사이잖아요. 이혼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밥 한번 사줄 아량은 있죠. 저는 괜찮은데. 미진 씨도 괜찮죠? 뭐라고? 미진 씨? 와, 씨, 이게 미쳤구나. 너 내가 선 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넘네? 그래, 뭘 상대를 하니? 우리 집 싫어서 나간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아이, 우리끼리 밥 먹자. 왜요, 어머님? 우리 아주버님 아직 맘 정리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이 모습 보면 맘 정리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버님 뭐라고 해볼까 봐요. 식당 아줌마가 되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쥐컥했다. 보니까 전 남편은 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 생신까지 안 올 정도인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쌍년이나 들으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저도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래, 오라고 해봐. 어디 내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을 한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가 내 일당 준다고 했지? 야, 나 일당세. 그래도 주고 나도 같이 밥 같이 먹을게. 너네 아주버님 불러봐. 내 모습 보여주게. 어머, 그러실래요? 내가 일당도 주고 밥도 사줄 테니까 먹어봐요. 아주버님 바로 부를 테니까 만나서 단념도 좀 시켜주시고요. 이전 동서는 서둘러 전화를 걸어서 제 전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온다고 했는지 전화를 하던 그년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먼저 앉아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그래, 잘 됐네. 밥 먹고 도란도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고 한번 막장 토크해보자. 누가 손해일지는 겨뤄봐야지. 어머, 뭐 근황이랄 것이 있어요? 무식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반듯하고 정직한 집에 시집왔다가 물 흐리고 이혼한 주제에 입이 뚫렸다고 말을 막 하네. 대단해요. 어쨌든 딱 해서 밥은 사줄 테니까 마음껏 시켜요. 일을 갈 필요도 없어요. 전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예전 시부모님 다들 이 상황 불편해 하는데 예전 동서 혼자 신나서 하는 말에 저도 장단을 맞춰주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이 집 사람도 아닌데 더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막장까지 가보자고 마음 먹고 그들을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죠. 예전 시댁 사람들까지 다들 자리에 앉으니 다른 직원이 와서 서빙을 했어요. 고기가 구워지고 한 입 먹을 때쯤 전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나와.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 나랑 같이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왜? 나 알바 중이야. 인연이 나 알바비 준대. 그러지 말고 나도 할 말 많으니까 당신도 앉아. 오랜만에 회포나 풀어보자. 다들 똥 씹은 표정인데 예전 동서 혼자만 아주 신난 표정이더라고요. 뭔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몰아온 건지, 무슨 꿍꿍이로 저를 여기까지 앉힌 건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버님, 이 여자 봐요. 이렇게 이런 데에서 알바나 하는 여자인데 왜 계속 이런 사람과 이혼해서 힘들어하세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이전 동서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의 제 모습을 보여주면 전 남편이 저를 단념하고 재출발을 할 줄 알았는지
저런 바보 같은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예전에 결혼 반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결사 반대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아주버님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그때 힘들어하고 말게끔 지켜주셨어야죠. 아유, 제가 너무 안타깝네요. 다들 한마디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워진 고기를 제 입에 우걱우걱 넣으며 슬슬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때 결혼시킨 시부모님을 질책하고 싶은 거야? 날 못 잊은 내 전남편을 단념시키고 싶은 거야? 아, 뭐야, 말을 똑바로 해. 그러자 그년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전 알았거든요. 그녀의 꿍꿍이가 무엇인지요. 둘 다죠. 전 그냥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길 바라니까 그런 거죠. 그 제자리가 내 전남편 와이프가 되는 거니? 네가 이러면 내 전남편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라고요? 아니 무슨 그런 헛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래요. 미쳤나 봐.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저 안 미쳤고요. 미친 건 인연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인연이 어머님 큰아들을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걸요. 그래서 도련님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너 어디 정신병 있니? 너 미쳤어? 그 입안 다물어? 나가 그냥. 나가라고. 이전 동서가 많이 당황하면서 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몸집이 더 커서 그년 따위는 잽이 안 돼요. 귀찮아서 한 팔로 확 밀어버리니까 그대로 날아가더라고요. 다시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동서가 학부 시절에 당신한테 어떤 짓 했는지 고백했어 안 했어? 진짜 예전 일을 왜 꺼내. 다 지나간 일이고 내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나간 일 들추지 마. 뭐? 형. 진짜야? 이 사람이 형한테 고백했었어? 그런데도 나 만날 때 왜 말을 안 했어? 말렸어야지. 서방님, 동생이 좋아한다는데 지난 일을 들출 형이 어딨어요. 말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이 미친년이 고백만 했을까요? 아주 개지랄을 다 떨었어요. 제 입을 막으려고 동서가 욕짓거리를 얼마나 해댔는지 몰라요. 시부모님께서도 다들 놀라셨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제 입에서 나올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동서는 무시하고 저한테 얘기를 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인연이 어머님 큰아들 꼬시려고 술 마시고 모텔까지 갔었답니다. 그런데도 안 넘어왔고요. 이 사람 군대 갔을 때 면회도 갔었대요. 군대 사람들이 다들 여자친구를 오해하니까 서방님을 꼬들겨서 같이 면회 오게 했고요. 인연은 서방님 이용해서 제 전남편 보러 다닌 거였어요. 서방님, 동서가 서방님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거 다 뻥이래요. 어떡해요? 속아서 결혼했어? 그게 진짜요?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믿어요? 뭐 결혼이 장난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저 결혼해서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동서 들어오고 계속 나한테 딴지 걸고 어머님과 저 이간질하고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건 다 동서잖아요. 시어머니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건 맞는 소리라면서 제 말에 공감했지만 큰아들을 보기 위해서 작은아들과 결혼했다는 건 믿지 않더라고요. 그때를 틈타 동서가 저보고 헛소리 짓거린다고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헛소리가 진실이에요. 저도 이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동서야, 너 사람 조심해. 또 무슨 헛소리인데요. 아무렴 교사인 내가 너보다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나를 헛소리 나는 여자로 만들고 싶나 본데. 야, 너랑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 너 혀를 차더라?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하냐고. 너나 이혼시키고 전남편 꼬셔서 재혼하려고 하는 계획. 네 친구가 다 말했어. 너 친구들도 다 너 손절했다며?
하도 또라이라서. 그 정신으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 정신과 검진은 안 받나 보다. 소설을 적당히 써.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입으로 뱉으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다들 바보도 아니고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네 말에 속을 것 같아? 이전 동서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증명시켜줄 사람 불렀으니까 너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왔을 테니까. 그때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게로 들어왔고요. 예전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현 남편이거든요. 제가 그 남성이 들어올 때 바로 옆으로 가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다들 내 남편이냐고, 언제 재혼했냐고 묻더라고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이혼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렸을 때 제 친한 친구가 매일 저를 불러내줬잖아요. 그때 그 무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남편은 저희 중학교 선배인데요. 연락이 끊겼는데 제 친구랑은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이 어릴 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 거절했었는데 다 커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첫사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회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는 돌싱이라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현 남편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시누이예요. 예전 동서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도 건너 아는 친구인데요. 친하진 않아서 제 첫 결혼식 때 부르지 않았는데 세상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예전 동서에게는 시누이가 정말 친한 친구였더라고요. 서로의 비밀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시누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줬어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얘 완전 쓰레기예요. 저희 친구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가 자기 아주버님 좋아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지금 남편과 결혼한 이유와 시댁 식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새언니를 이혼시키고 자기 맏며느리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수작까지 전부 단톡방에 써 있거든요. 자, 여기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친구들도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하겠어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다들 욕 퍼붓고 손절했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요. 다들 속고 계신 거예요. 순간 이전 동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고 반박 불가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얘,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 좀 해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네 형님 욕을 했니? 네가 뒤에서 첫째가 내 욕한다고 했고 또 우리 아들도 잡아먹는다고 했잖아. 그게 너 다 뻥이었어? 그래서 나도 첫째를 미워하게 된 거였는데 이게 이간질이었다니. 아이고,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말 믿은 잘못이지. 뭐라고? 당신 정말 양파 같은 사람이구나. 까둑까둑 계속 나오네. 당신 우리 형 좋아했고 나랑 결혼했다고 이혼하고 형이랑 재혼하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아, 그래서 애 낳지 말자고 했구나. 그래서 형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자고 했구나. 계속 형이랑 같이 만나자고 한 거고. 이제야 알겠네. 와,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이전 시댁 식구들은 다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계략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저를 오해했던 게 미안했는지 뒤늦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현재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남편 되기도 하고 이 집 둘째 아드님이 최근에 계약한 학원 건물 주인입니다. 이 갈비집 건물도 제 건물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제 큰아들과 이혼한 후에 절 만났고 저희는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 삼아 여기서 서빙하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사람을 거제 취급하셨더라고요. 제 현 남편은 화도 잘 안 내고 감정 기복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제 과거 얘기만 하면 무진장 화가 난대요. 저 여자 말만 믿고 제 와이프 욕한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동생이나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굴 욕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 사람 얻었긴 했지만
제가 여기 온 이상 여러분은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사장님, 이 사람들 이제 블랙리스트로 받지 마세요. 아셨죠? 다들 고기는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앉아만 있다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어요. 제 꼴이 우스워진 줄 알고 비웃다가 잘된 모습 보고 배 아파서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제 거기서 일하지 마. 나 당신이 그런 꼴 당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운동을 해. 운동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아이, 너무 재미없어. 거기서 서빙하면 10,000번은 넘게 걷는데 얼마나 운동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일 또 당할 거라 생각하면 나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 내일 헬스장 등록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재미없게 운동해. 알았지? 남편은 서빙 일을 그만두게 했고요. 이젠 내 건강, 내 기분을 먼저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집한테서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그냥은 못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남편이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요. 시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재산이 꽤 되셨는데 그걸 시누이와 반반했는데도 건물이 몇 채 있어요. 남편은 갈비집과 그 옆에 학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학원 건물에 예전 서방님이 학원 차린다고 계약을 한 거죠. 남편도 사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과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일은 일이라고 하면서 눈 감고 계약하라고 했었어요. 능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학원으로 입지가 다져지면 건물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계약을 깬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꼬락소리 보니까 짜증나서 계약 다 파기할래. 나도 한다면 아는 사람이야. 나도 승질 있고 성깔 있는 놈이라고. 아니, 그래도 인테리어까지 다 한 것 같던데 거래 깨면 오히려 당신은 손해 아니야? 그런 건 나 원치 않는데. 아니야. 내가 그 집인 건데 좀 짜증나서 조항 걸어놨었어. 불법 인테리어 하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찾아보니까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 빌미로 바로 계약 파기하려고. 남편은 다음 날 전문가와 함께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된 그 학원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소방법 위반 사례가 발견된 거예요. 그 문제로 결국 남편이 직접 신고했고 학원과의 계약도 바로 파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인테리어를 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예전 시아버지였고 그래서 시아버지의 인테리어 회사에 세무감사가 들어갔어요. 결국 그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고요. 그 집에 폭탄 맞은 건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 두 사람 다 예전 동서의 진실을 알고 완전히 경악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동서의 새치 혀에 휘둘려서 저를 몰아세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분노가 확 올라왔겠죠. 특히 전서방님은 더 충격이 컸대요. 자기 와이프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걸 알고는 멘붕이 올 만도요. 예전 동서가 처음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이빠른 소리도 해봤지만 이미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 아무도 안 믿죠. 결국엔 예전 동서와 서방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미친년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 제 전 남편한테 갔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더 웃긴 건 그때 제 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싸다구를 한 대 날리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고 했대요. 솔직히 그년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집안물 다 흐린다는 말이 딱 그년이더라고요. 이 모든 얘기는요, 전 남편한테 직접 들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궁금하긴 해서 받았어요. 정말 진짜로 재혼한 거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요즘 들어 자꾸 너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 당연하지. 너처럼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든든한 사람이야. 나 이제 진짜 내 편이 생겼거든? 여태까지 없었는데 말이야.
나는 솔직히 잘못 살고 있었어. 네가 없는 삶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고. 요즘 계속 생각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봤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꿈깨. 그때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용히 말 안 하고 그냥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 뒤로 번호 바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친정과는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어렸을 땐 부모님이 전부라서 예쁨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다 크니까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노력을 해야 해요? 자식은 그대로 사랑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언니와 남동생은 그대로를 사랑해 주면서 저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게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저도 연락을 안 했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나중에는 회복될까요? 남편은 그냥 두고 살래요. 부모님 사랑까지 다 자기가 준다면서요. 저는 지금 남편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임신 준비하고 있어요. 주말엔 가끔 여행도 다니고요. 바쁘게 지내면서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서로 믿고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맙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제 얘기처럼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이에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고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봄날 되시길 응원할게요.